명품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샤넬의 클래식 플랫비에스 떠올리실 겁니다. 검은색 퀼팅 가죽의 금색 체인, 그리고 저 유명한 CC 로고. 전 세계 여성들이 꿈꾸는 가방의 상징이자 성공과 품격을 대변하는 아이콘입니다. 그 명성에 걸맞은 기록도 화려합니다. 매년 가격을 올려도 백화점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늘어섭니다. 오픈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죠. 리셀 시장에서는 정가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일부에서는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명품 투자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성공 신화의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열광하는 이 가방의 가격 상승 뒤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 조종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명분, 희소성이라는 포장지, 그리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메커니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것은 단순한 명품 가방의 가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 브랜드가 소비자의 심리를 읽고 가격을 올릴수록 더 팔리는 역설적 구조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왜 유독 한국에서 이 현상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지, 그 숨겨진 구조를 낱낱이 해부해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샤넬 클래식백은 1955년 코코 샤넬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산이었죠. 여성들이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어깨끈을 단 최초의 럭셔리 핸드백이었습니다. 실용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춘 이 가방은 곧 상류층의 필수품이 되었고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 가방의 가격은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완만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200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역설적이게도 명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확실한 가치를 지닌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명품은 그 욕망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샤넬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격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죠. 연 1회였던 인상이 연 2회가 되고 어떤 해에는 3회까지 단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폭증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제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 시장에서는 이 공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발견한 현상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베블런 효과, 즉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입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과시소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진짜 이유는 품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2천만 원짜리 가방이 200만 원짜리 가방보다 10배 더 튼튼할까요? 가죽이 10배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불하는 것은 가방의 물리적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사회적 신호입니다. 나는 이 가방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위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겁니다. 여기서 샤넬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희소해집니다. 희소해지면 가진 사람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고급 클럽이 일부러 입장료를 비싸게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함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손실 회피 심리라고 불리는 것인데 인간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해를 보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가격 인상 소식이 뜨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게 사야 해. 지금이 가장 싼 순간이야.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올릴 때마다 놓치면 손해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오히려 구매를 부추기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브랜드들은 이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합니다. 가격 인상 일정을 미리 흘리고 적당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인상 전에 사려고 달려옵니다. 오픈런 현상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가격을 올려서 수요가 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가격 인상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제조 비용 증가, 환율 변동을 이유로 듭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가죽값이 올랐다. 장인의 임금이 올랐다. 유로화 환율이 변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명품 가격도 내려갈까요?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유가가 폭락해도, 원자재 시장이 침체해도 명품 가격표의 화살표는 오직 밑쪽만 가리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처럼요. 어깨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원자재 가격은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가요? 아닙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 원가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원자재 상승은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럭셔리 브랜드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샤넬의 경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원가 압박이 심했다면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가격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순수하게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살펴봅시다. 샤넬 클래식백의 가격 변화를 추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07년에 이 가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200만 원대였습니다. 지금은요?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10배가 뛴 겁니다. 이 상승률을 다른 자산과 비교해 봅시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만큼 올랐을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만큼 올랐을까요? 금값이 이만큼 올랐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어떤 전통적 투자 자산도 샤넬백의 가격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테크, 줄여서 명테크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가방을 사서 몇 년 묵혀두면 오른 가격에 팔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에르메스 버킨백의 경우 리셀 시장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명품이 그런 게 아닙니다. 미세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것은 극소수 인기 모델에 국한됩니다. 에르메스 버킨, 켈리, 샤넬 클래식 정도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명품은 구매하는 순간 중고가 됩니다. 새 자동차가 출고되자마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건 투자 목적이라면 차라리 명품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LVMH, 에르메스, 캐린 같은 럭셔리 그룹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가방을 사서 묵히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주식은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유동성도 높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구조를 들여다봅시다. 왜 유독 한국에서 이 현상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걸까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명품 소비액 세계 1위입니다. 미국보다 많이 소비하고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합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특별히 부자 나라여서 그럴까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미국, 독일, 일본에 뒤처집니다. 그런데 왜 명품 소비는 1위일까요? 여러 분석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의 경쟁 문화와 외모 중시 문화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회에서 명품은 자신을 포장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됩니다. 면접장에 좋은 가방을 들고 가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모임에 명품을 걸치고 가면 성공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맞든 틀리든 그런 인식이 작동하고 그 인식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기에 MZ세대의 소비 패턴이 더해집니다.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진 세대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훌쩍 넘었는데 월급 모아서 언제 삽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스몰 럭셔리라는 개념입니다. 큰 것은 포기하더라도 작은 사치는 누리겠다는 심리입니다. 2천만 원이 작은 사치냐 싶겠지만 10억짜리 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공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명품 열풍의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림자는 가계 재정의 왜곡입니다. 카드 할부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 잡히는 겁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명품 할부금으로 빠져나가면 저축은 요원해지고 자산 형성은 더 어려워집니다. 집을 사기 어려워서 가방을 샀는데 그 가방 때문에 집은 더 멀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입니다. SNS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무리해서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명품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 불행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가치관의 왜곡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으로 판단하는 풍조가 퍼집니다. 실력보다 외양이, 내면보다 거칠애가 중요해집니다. 이런 가치관이 만연하면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일보다 가치 있어 보이는 일에 에너지가 쏠리니까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봅시다. 일본도 한때 명품 열풍이 거셌습니다.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은 전 세계 명품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버블이 꺼지고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유니클로로 대표되는 가성비 소비가 주류가 되었고 과시적 소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명품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명품 로고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한 럭셔리, 즉 콰이어트 럭셔리가 진짜 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제품은 오히려 성금한 것으로 이직되기도 합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명품에 대한 태도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국의 명품 열풍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문화, 외무 중시문화, 부동산으로 박힌 자산 형성 병로, SNS를 통한 과시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샤넬백 2천만 원 시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가격표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조종 시스템입니다. 희소성 마케팅, 배블런 효과, 손실회피 심리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희소성입니다. 가격을 올려서 접근 장벽을 높이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구분합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과시욕구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는 손실회피입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심리를 만들어 구매를 재촉합니다. 이 세 톱니바퀴가 맞물리면 플라이휠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과시가치가 커지고, 과시가치가 커지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다시 가격을 올릴 명분이 생깁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가속되는 선순환, 아니 브랜드 입장에서의 선순환이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명품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고 싶으면 사도 됩니다. 다만 알고 사자는 겁니다. 브랜드가 원자재값 올랐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건 희소성 마케팅이지 하고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같은 2천만 원을 쓰더라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소비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다른 소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심지어 치킨 프랜차이즈를 고를 때도 비슷한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브랜드가 어떻게 당신의 심리를 건드리고 있는지, 그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명품이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명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브랜드가 설계해 놓은 욕망의 사다리를 무의식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선택하는 건지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닌 현명한 소비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천만 원짜리 가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교훈입니다.